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이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바코, 신니, 미연입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감시할 주제는 한국 언론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유심히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면 아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저희가 언론인을 희망했거나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기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하고 좋은 기사를 써도 연예 이슈에 묻혀버리고 또 댓글 속 대중의 반응은 단 한 단어, 기레기로 폄훼되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 언론은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까? 대중이 원하는 뉴스는 뭐고 언론은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또 어떤 아젠다를 이끌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질문은 왜 기자들은 기레기라고 불리는 걸까? 네. 근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새내기 시절에 들었던 언론 관련 수업에서 그 기레기로 불리기 시작했던 그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마 세월호가 그래도 촉발이 네, 엄청 그게 원래도 기레기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 세월호 이후로 엄청 그게 더 퍼졌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네요. 심각한 오보였죠. 정말 오보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근데 기레기로 불리긴 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맞아요. 순간부터. 뭔가 우리나라의 그 혐오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틀딱이나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잼민이 이런 것도 혐오 표현이고 한데 그런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혐오 표현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할 때 뭐 인터넷 어떤 사이트 같은 데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뭔가 이게 뭔가 정치 사회 분야보다도 연예계 기사에서 조금 기레기라는 용어가 좀 더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뭐 디스패치라던가.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 신문이 지면으로만 발행됐을 때는 사실 신문사들 사이의 경쟁이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보에 대한 그 압박이 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 매체로 돌아가게 되면서부터 모든 언론사들이 속보에 대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검증 없이 계속 내보내서 그래서 기레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털도 되게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포털이 없으면 그렇게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은 없어졌지만 우리 검색어 순위 있었잖아요. 실검. 근데 확실히 그게 사라지고 나서 그런 문제는 좀 줄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그 뉴스라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하던 사람은 하는데 좀 뉴스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제 검색어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뉴스가 점점 일상에서 좀 멀어진 것도 있다고 약간 느껴요. 맞아요. 맞아요. 실검에 뜨면은 아무래도 클릭해서 다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포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들어가면 저희가 뉴스 창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뉴스 창도 또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기사가 더 위에 올라가고 맞아요. 또 그 페이지 뷰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급을 주는 그런 언론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조선일보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 모든 언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기사들을 보면 그 지면에서 훌륭한 기사와 다른 게 올라와 있고 맞아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이 언론 기자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도가 일치하지 않는구나. 정말 일치하지 않는구나.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괴리감을 일상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공부를 하니까 매일매일 지면 기사들을 챙겨보잖아요. 신문을 챙겨 읽고. 그래서 저희가 인식하는 언론에 대한 생각과 이제 보통의 다른 뉴스를 뭐 인터넷 포털로만 접하는 사람들의 언론에 대한 생각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큰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관련 과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일단 준비하는 그 언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뉴스를 보는 사람이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뉴스는 너무 괴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뭐 이렇게 서울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KTX 기차역 같은 데 가면 틀어놓는 TV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통 이제 뉴스를 틀어놓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은 약간 5060 약간 그 이상 어르신 분들인데 젊은 세대는 그냥 폰만 보고 앉아있는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것도 조금 편향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레터 아주 잘 챙겨보고 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보통은 잘 안 본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아까 말한 어떤 가십이나 그렇죠. 연예 기사는 봐도 사회 기사는 보지 않는. 그렇죠. 맞아요. 뭔가 좀 더 근본적으로 저는 왜 기레기라고 불리는 걸까 고민해 봤을 때 이거 약간 원형적 사고일 수 있거든요. 약간 럭키비키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자들에 대한 좀 희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언론이라고 믿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크다. 네. 그런 거 아닐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좋은 기사들은 많거든요. 매달 이달의 기자상 받는 기사들만 읽어도 좋은 기획보도, 탐사보도, 그리고 정말 좋은 인터랙티브 기사들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기사들이 결코 주류가 될 수 없어서 기레기란 단어가 남아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실 그런 인터랙티브 기사나 정말 품 많이 들인 그런 뉴스들이 저희는 챙겨 읽지만 대중들에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작 매일 접하는 거는 이제 포털 속의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일 뿐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선 제가 그나마 머글의 시선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관련 일을 하거나 그 언론고시를 준비하기 전에는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느낀 게 이렇게 좋은 기사가 많구나를 오히려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찾아보게 되고 발굴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한국 언론이 그럼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좋은 기사들을 더 많이 뭐랄까요 대중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면 좋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대중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언론고시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너무 약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만 기사를 접하게 되니까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뒤져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많죠. 사실 스트레이트보다는 기획 기사에서 뭔가 좋은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한편엔 논문 같은 기사도 많았던 것 같고 내가 기자가 되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쓰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좀 가슴 뛰는 기사들도 많았는데 왜 내가
이거를 진입하기 전에는 몰랐지? 이걸 생각해보면 뭔가 대중의 무관심보다는 그 통로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포털 얘기했잖아요. 포털 종속. 근데 그러면 통로를 사실 포털이 어느 정도 막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포털을 메워야. 메운다. 분리해야. 네,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하고 좋다. 애초에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할 수가 없으면은 사실 뭐 사람들이 뉴스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고 싶어 하고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싶어 하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통로를 이렇게 포털을 메우고 트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뭔가 네이버 뉴스라는 그 어떤 특정한 플랫폼이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네. 맞아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그 어떤 매체별 네. 뉴스 구독을 해서 뭐 어플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이버 뉴스라는 정말 사람들이 도미넌트하게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압박과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뉴스 뭐 큐레이팅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손을 떼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 뭔가 어떤 좋은 쪽으로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결국에는 그 포털 종속에서 좀 벗어나야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00년대 후반에 1900 한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000년 뭐쯤에 그 인터넷이 막 뜨기 시작했을 때 이때 포털하고 언론이 계약을 맺었는데 약간 좀 불리한 계약, 언론에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돈을 좀 적게 치는. 근데 지금 이미 네이버가 이렇게 커져버렸고 그래서 언론의 이게 수익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기사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줘야 할 책임이 있다 생각하는데 포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싼 뉴스가 계속 나가니까 이것도 그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뉴욕타임즈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걔네들은 다 네네. 유료화를 해버렸잖아요. 디지털도. 네. 그래서 기사를 보고 싶으면은 인터넷에서도 맞아요. 네, 돈을 내야 볼 수 네. 있더라고요. 저는 구독을 했는데 그래서 기사 하나당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사를 친구에게 보내면 한 번은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링크에 네, 맞죠. 한 번은 무료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기사를 사람들한테 알리는구나. 그래서 얘네는 그만큼 탄탄한 어떤 자본이 뒷받침되니까 양질의 기사를 자꾸 생산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대중이 원하는 뉴스는 무엇일까요? 뭔가 저는 이것도 되게 모순적인 느낌인데 네, 피드백 없는 비난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네요. 네, 그냥 일단 비난하고 보자 이런 거 같아서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KBS 보도였던 것 같은데 그 언론소 인터넷 공론장 속의 부정적인 의견은 전체의 한 20% 정도의 사람이 그 부정적인 의견의 80% 정도를 작성한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쨌든 익명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익명성에 가려진 숫자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피드백 없는 비난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그냥 20%의 사람들이 좀 많이 양상해낸 부정적인 댓글일 때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총선 때 얘기였던 것 같아요. 통계? 네. 네네. 약간 총선 관련해서 뭔가 인터넷 속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준석 씨의 네. 개혁신당 관련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댓글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관련 기사를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댓글 다는 사람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만 단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남성 5060에 좀 몰려 있대요. 맞아요. 그 네이버 기사 댓글 보면은 연령층이랑 성별 누가 다는지 네. 확인할 수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인간이 막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를 궁금해하는 게 되게 원초적인 궁금증인 것 같거든요. 그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전 그러게요. 댓글 항상 확인하거든요. 저도요. 이상한 댓글밖에 없을 걸 알면서도 그쵸. 그냥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확인해보고 맞아요. 싶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맞아. 하지만 전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뭐 아젠다 세팅을 하거나 하진 않아도 된다.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어떤 뭐 스터디나 이런 인맥들이랑 대화를 할 때 즐거웠던 게 평상시에 저는 친구들하고 막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막 어떤 기사 현상에 대해서 막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누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을 맞아요. 보지 않아도. 그러네요. 저희 만나는 것도요. 서로 생각 맞아, 공유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전 항상 녹음이 기대되거든요. 저도요. 너무 좋다.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뉴스는 좀 멀리 왔네요. 네, 약간 돌아갔지만 뚝뚝 끊기는데. 저는 제 의견을 언론사에 보내려고 노력해요. 어떻게요? 저는 뉴스레터 굉장히 많이 받아보는데 제가 관심 있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한국일보 기자들이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허스펙티브라는 그 뉴스레터도 네. 있고 아시죠? 되게 유명한데 그것도 있고 전 그 손성원 기자의 터치유 그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내용이 좋으셨다면 뭐 피드백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네. 저는 링크 들어가서 진짜 피드백을 써요. 너무 좋은 독자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네. 있었을 때 네. 저는 그때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원래 안 그래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매일 사실 뉴스는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뭔가 칼부림 그게 너무 주가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방안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연재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보냈더니 또 실제로 네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셨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네. 그런 트라우마 관련해서. 네. 약간 조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뉴스는 이런 거다 하고 알려줄 수 있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피드백이 원활하면은 뭔가 앞서 말한 그런 무지성 비난을 조금 멈출 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정보는 이전처럼 일방향이 아니라 이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낼 뿐이지, 그러니까 대중들도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었을 뿐이지, 정보 제공자와 실제로 소통이 가능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방향 소통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중들은 기레기라고 비난하고 언론은 대중이 원하는 뉴스를 알지 못하니까 결코 제공해줄 수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동찰인데요. 쌍방향이라고는 하지만 네. 실은 그렇지 않다. 실은 그냥 집단적 독백일 뿐이다. 집단적 독백. 와. 저거 진짜 이거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SNS를 통해서. 언론의 역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네. 요즘에는 뭐 사실 진실 뭐 이런 걸 떠나서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뉴스를 원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뉴스로 끌어올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게 언론의 역할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걸 못하면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컨텐츠 자체로만 봤을 때 어떤 자극으로만 따지면 사실 뉴스가 어떻게 드라마, 예능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관심을 끌어오기. 그게 진짜 요즘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들 저희도 그 도파민 다뤘지만 네. 도파민에 다들 절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포섭을 하기 위해서 좋은 뉴스를 만들고 그거를 최대한 가까이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어렵다. 근데 최근에 그 뉴스가 밈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아시죠?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 기자가 뭐 인터뷰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맞아요. 관심을 가져오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본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게 사실 방송사들이 유튜브 채널 활용을 사실 그런 신문보다 훨씬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더 많이 하면 관심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예전에 막 자소서 같은 데 쓸 때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틱톡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게 거기서 뭐 정보를 전달하는 위주가 아니라 그냥 MZ세대한테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뉴스가 보고 싶다거나 뉴스가 필요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찾는 매체가 될 수 있게. 진짜 마케팅이다. 네, 그렇게 틱톡 전략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진짜 공감했어요. 결국 그 언론사마다 각자 브랜딩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저는 언론사별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보수다, 진보 언론이다 이런 것만 있지 브랜딩이 진짜 잘 된 언론사는 네. 잘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꼭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라도 보고 싶다라는 데가 딱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워싱턴 포스트 거기는 진짜 틱톡으로 계속 보면 저도 볼 것 같은데요. 뉴스 어디 보지? 워싱턴 포스트. 이게 막 기자들이 막 그런 우리 쇼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와서 막 되게 어떤 현상 지금 이슈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하인드 뉴스룸에 앉아서 막 좀 재밌게 뭐 토크를 한다던가 상황극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재밌는데요? 확실히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비슷한 게 중앙일보 그 헤이뉴스가 좀 많이 비슷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앙일보 지면을 구독해서 보진 않는데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진짜 세련됐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조선일보는 지면으로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조선일보 가끔 이제 뭐 폰트 같은 거 보면 살짝 아쉬울 때 있는데 있죠. 중앙일보는 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너무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게 브랜딩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중앙은 좀 그거에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모던한 맞아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보면은 카드 뉴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 인스타그램이 그 링크를 걸어두잖아요. 근데 중앙일보는 좀 달랐던 게 링크로 들어가면 그 링크에도 카드 뉴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기사를 그대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 절차가 좀 간편하다? 그게 이런, 좋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피드에 뭐 재밌는 기사 뜨면은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언론의 역할이 결국에는 그 공론장에서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언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소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말을 많이 전해줄 거 아니에요, 언론이. 근데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실 우리 사회에 엄청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피커가 곧 힘이 되는 상황이니까 언론은 그 목소리를 좀 균형 있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맞아요. 스피커가 필요한 사람도 그렇고 저는 그 어떤 사안, 이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뭐 언론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지금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기후 문제라던가 저출생 문제라던가 이거는 어떤 우리 사회와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말 더 푸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언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약간 매몰된 단독 경쟁, 속보 경쟁 여기에 좀 매몰될 경우에는 이제 그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게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막 사사종이라고 하잖아요. 사건, 사고 종합해서 그런 기사들 좀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해오던 거니까. 사건, 사고 간다. 그냥 종합해서 어디에서 사고가 났고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디의 말은 우리가 그런 중요한 어젠다에 있어서는 어젠다 키핑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 하느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특정 어젠다를 좀 계속 띄어 올리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뉴스를. 언론이 정한 그 중요한 사안들이 뭔지. 근데 그게 신문에 지면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는 기자 선배가 하는 말이 왜 신문을 봐야 하냐면 그 어젠다 세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는 그 중요도가 안 나와서 그쵸, 사건 그렇죠. 사고가 위에 뜨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지면에서는 저희가 말한 진짜 기획, 파고드는 좋은 취재들을 이제 앞에 1, 3면에 보여주니까. 저는 그 최근에 언론사의 아젠다 세팅 기능이 아직 유효하다고 느낀 설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민희진님 기자회견 이후 언론사들이 그 2시간의 기자회견 중에서 음반 사재기 문제를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계속 보도하고 있잖아요. 어디 기사였어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음반 사재기 문제점을 포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앨범 사재기 이렇게 치면 매일경제나 세계일보나 다 뜨거든요. 모두가 다. 동아일보도 그렇고. 이런 게 뭔가 사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 그 문제까지 포착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감정적인 정서만
느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네. 포착해서 계속해서 후속 취재를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 믿을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고. 네. 맞아. 전 최근에 아쉬웠던 거. 지난주에 이제 그 데이트 폭력으로 네. 20대 여성이 네네. 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의대생 타이틀을 또 엄청 붙여서 맞아요. 보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명문대생의 어떤 선행 이게 중요할까? 네, 명문대 그 또 다른 의대생이 언제였지? 네,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맞아요. 네, 그 하루 전날인가 이제 지방에서 일하는 다른 청년이 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보도가 이제 지역 신문사 몇 군데에 그치고 이제 그 의대생 실종 사건은 엄청 크게 맞아요. 보도가 맞아요. 되는 상황. 이거는 네, 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맞아요. 그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맞아요. KBS가 그 말씀하신 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능 만점 명문 의대생이 여자친구 살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진짜요? 그 가해자 수능 점수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게 약간 공익이랑 너무 거리가 먼데 그 공익을 언론사들이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클릭하고 관심 가질까 여기에만 매몰돼서 맞는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헤드에 수능 만점 하면 네.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KBS가 그러면 잘못했죠. KBS 하하 공영방송 하하.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네. 저 또 생각이 난 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 자체도 너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사실 맞아요. 내가 지금 지역에 살고 있으면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중요한 어떤 일이라던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 뭐 사안 같은 게 있을 텐데 지역 뉴스 같은 경우도 뭐 방송을 예로 들면 일단 서울에서 송출되는 거 먼저 보여준 다음에 끄트머리 한 10분, 15분 정도만 지역 뉴스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도 뭔가 지역 중심의 그런 지역 언론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지원도 그렇고 뭐 인프라도 그렇고 그게 너무 힘든 것 같다. 맞아요. 그 비슷한 예시로 작년 폭우 와서 여러 명 숨지고 그랬을 때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긴 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지역에서 누군가가 사망했고 실종됐고 이런 거는 아주 짧게만 다뤄졌잖아요. 맞아. 이런 게 진짜 어떤 언론사들마저도 서울 중심주의가 너무 심하다 맞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 살인 사건의 경중이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그 사건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맞아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억울하겠어요. 네. 어디에 살고 있는지의 차이인 네. 것뿐인데 네. 그 좀 관련된 걸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 언론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 같은 것도 조건이 있는데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뒷받침돼야 이제 그 진짜. 조건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 언론 활성화 위해서 되게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시도조차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엔 다 돈과 이어져 있어서 맞아요. 너무 사실 슬픈데. 우리 처음에 기레기 얘기 나왔던 것도 네. 클릭수, 조회수 그쵸. 그게 돈이 되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네요. 지금 조금 우울해졌으니까 약간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봤던 것 중에 좀 공유하고 싶은 뉴스, 좋은 기사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의 터치유, 네, 작년부터 꾸준히 챙겨보는 뉴스레터인데, 이 마음 치유라는 주제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스트레이트성 건조한 기사가 아니라
해결적인 지침까지 준다는 점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에 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 안의 트라우마는 평생 극복할 수 없나요? 이런 주제로도 다루고 은둔 고립 청년 은둔 고립 청년의 당장의 팁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생산적이네요. 네, 전 그래서 좋았어요. 정말 뭔가 일상 밀착적인 맞아요. 저도 약간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댓글 반응을 꼭 확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궁금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뉴스레터를 여러 개 구독하면서부터 댓글 확인하는 걸 끄는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레터는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문체에 그 다른 구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다른 구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좀 욕구 충족이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서. 거기서 제 의견을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 점선면과 애증의 정치클럽, 폴라리스, 유닉, UPT 이렇게 구독하고 있고요. 유닉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갔으니 10초 뒤로 가서 다시 들어주세요. 네. 점선면이 이제 경향. 맞아요. 그 뉴스레터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레터 많이 구독하면 좀 좋은 것 중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뉴스레터들이 다 같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알아야 된다. 맞아요. 중요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진짜. 저는 최근에 봤던 좋은 기사 예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 피플링이라고 아시나요? 피플링이요? 이제 뉴욕 타임스나 미국 언론들이 어떤 9.11 테러나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참사 피해자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래서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이 참사를 더 안타까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더 강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보도 방법을 피플링이라고 한대요. 근데 최근에 봤던 이런 피플링을 잘한 예시는 한국일보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기획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인터랙티브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 명의 어떤 익명의 얼굴들을 띄워놓고 이제 그 한 명 한 명 누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그거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족들의 이야기도 실고 그 사람을 담당했던 의사 이야기까지 담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 산모의 죽음이 얼만큼 안타깝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더욱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주는데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진짜 밀착 취재다. 그러니까. 의사까지 인터뷰할 정도면. 네. 그리고 완전 두꺼운 내러티브 저널리즘. 진짜 맞아요.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경향신문 기획기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성이나 기획 같은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뭔가 딱딱한 기사 읽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정말 이야기, 사회 문제가 담겨 있는 어떤 이야기를 보는 느낌이라서 많이 다가오기도 하고 뭐 풍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옛날에는 미혼모 분들 관련된 어떤 기획 기사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경향신문 들어가셔서 인터랙티브 기획 기사 찾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진짜요. 저도 경향이 이렇게 디지털을 잘했나 싶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가서 봤는데 약간 뉴욕타임즈 비슷하긴 했어요. 사실 한국 언론이 뉴욕타임즈를 가장 좋은 언론으로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서 많이 이제 착안해 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옛날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뉴욕타임즈가 이제 인터랙티브를 제대로 시작했던 2011년에 스노우폴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막 눈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이런 인터랙티브가 이어지면서
근데 이제 내용도 당연히 깊이 있고 촘촘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인터랙티브 기사가 엄청 많이 전 세계, 핫해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게임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기사인데 막 내가 쓴 플라스틱이 얼마나 탄소 배출을 했을까 그러면서 뭐 비닐봉지 몇 개 썼는지 제가 막 입력하고 하면은 이제 내가 얼마나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 경향신문에서 가끔 취재기를 책으로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밀리의 서재에 있는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그렇죠. 다들 아시는 일단 거죠? 제목부터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라는 것도 얘기하려고 샀어요. 했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나온 기사 같이 엮은 건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쵸? 너무 훌륭하다. 당신은 발행이- 무슨 작업복을 맞아요. 입으시나요? 뭐 맞아요.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5월 1일에 발행됐다고 하네요. 책은. 책으로 또 나왔구나. 네네. 이런 식으로 소장해서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뭔가 계속 인터랙티브 기사, 디지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은 이제 신문이 사라질 것 같은지 근데 조이가 말하는 신문은 이제 종이 신문 말하는 종이 거죠. 신문이요. 지면. 저는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요? 찍어낼 돈이 없으면 이미 사양 산업인데다가 네네네. 돈도 없고. 그 종이 찍어낼 시간에 좀 더 온라인 지면 기사에 더 힘을 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공부하고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 언론을 먹여 살리는 건 언론 지망생들이다. 언시생들이다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든든하게 지원해드리고 네, 진짜 열심히 지불하고. 저희가 큰 손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저도 종이 신문은 더 이상의 쓸모를 다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사실 그런 사진도 많이 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종이 신문이 안 팔리니까 이게 남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게 막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맞아. 힙한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더 이상 사실 뭐 신문을 굳이 종이로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환경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다. 그러네요. 환경 생각하면. 신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문. 저는 약간 아이패드를 쓰지만 이제 공부를 할 땐 그걸 다 프린트해서 보는 반반형 사람이거든요. 아날로그반 디지털반. 그래서 신문 볼 때도 사실 그 종이로 읽는 맛이 있거든요. 맞아요. 뭔지 그것도 아시죠? 그렇죠. 네. 그것도 싹 그렇죠. 소리 내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종이 신문은 없어질 것 같은데 이제 가끔씩 그런 매체에서 신문 매체에서 좀 이목 끌고 싶을 때 막 뭐 몇 주년 기념 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종이로 내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맞아요. 뉴스 여러 곳 구독하신 친척 어른이 계신데 작년에 마지막으로 모두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끊으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뉴스를 보게 되는. 그냥 휴대폰으로 보는 되니까 거니까. 어차피.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맞네. 근데 이게 저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신문? 그거 왜 읽어?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였는데 지금은 기꺼이 한 달에 2만 원이 뭐야 3만 원도 내겠다 싶을 정도로 신문에 대한 애착이 커지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아까 그 말 나왔던 아젠다 세팅 기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사회를 보는 눈이 부족한데 이 지면 구성이나 뭐 헤드로 다룬 거의 분량을 보면은 기자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알아야겠다 이렇게 팔로업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 한 3명의 실명 취재원 만나기 위해서 8시간 고생했을 그들이 눈에 선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지면도 유지는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현실적으로는 언젠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게 진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네. 좋아요. 저는 공채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토익 절대 쓸 일 없는데 토익 한 100개 요구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진짜.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언론사 공채 시스템이 보통 서류, 그다음에 필기, 그다음에 실무, 그다음에 면접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 필기에서 많이 탈락을 하는데 사실 기자는 팩트를 전달하는 직업이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오피니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논술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보통 쓰는데 이게 내가 언론사에 들어간다 해도 한 10년 뒤에 할 일을 왜 지금 하고 있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는 있거든요. 공채 시스템을 미국처럼 바꿔서 뭐 대학 학보사에서 했던 사람이 지역 언론사의 눈에 밟혀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또 일을 너무 잘하면 또 추천돼가지고 더 큰 언론사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 진짜 실력제 기자가 발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진짜 공감해요. 논술은 사실 그 논리력을 본다곤 하지만 저는 요즘 그러니까 인재를 뽑는 절차와는 약간 무관한 것 같긴 하거든요. 논설문 자체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국처럼 그냥 다 지역에서 시작하게 하고 키워서 올라오면 모를까. 지역에서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서울 집중화. 네, 그것도 해결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저 얘기 듣다가 생각났는데 저는 뭐 딱딱 뭔가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진 않았지만 그냥 다른 그냥 일반적인 그런 뉴스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게 오히려 기자한테 그러니까 기자 시험에서 봐야 되는 역량이 실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 진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잘 정리하는가. 순간순간 머릿속에 유연하게 다각도의 그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논술글에선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네. 절대 알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고생해서 합격하고도 이탈하는 비율도 꽤 있는 것 같고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업무도 힘든데 아까 저희 앞서 말한 이런 열악한 처우, 도난되는 환경 이런 게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 한국 언론이 된 것 같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어렵다. 사실 그러니까 이미 뇌에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언제나 우리가 쉽게 깊은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막 어떤 주제 논제가 나올지 모르고 내가 이 방대한 모든 양의 정보들과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오픈북? 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이게 거고. 진짜 실전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픈북. 이상 공부하기 싫어서 저는 그리고 아까 그 어젠다 키핑이나 어젠다 세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우리한테 긴급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을 또 살펴보면은 뉴스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맞다. 이거 국회랑도 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새로 뽑는 사람들도 어쨌든 뽑는 사람들 뭐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고 해도 블라인드 테스트도 안 하지만요. 그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들 상이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네. 좀 고학
맞벌의 네. 남성 그리고 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좋고 그리고 언론사 공채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논술 시험 잘 보려면은 책 많이 읽어야 하고 그만큼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 뽑으면은 뉴스룸의 구성원이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발전을 하려면은 구성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섞으려는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바쿠 오늘 통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다 비슷비슷한데 맞아요. 어떻게 다양한 얘기를 하겠어요. 뭔가 희망과 절망을 둘 다 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한국 저널리즘의 전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결국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면 대중이 언론에 기대하는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비난은 그 어떤 대안도 효과도 건설적인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겠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언론, 대중의 건강한 관심이 있어야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화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즐거운 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